지리산의 밤비는 마치 속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듯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한태주는 얽히고 설킨 나무뿌리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뒤섞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수제 정장은 날카로운 가시와 마른 나뭇가지에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진흙 범벅이 되어 있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왼쪽 어깨의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선혈은 차가운 땅으로 떨어지자마자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는 마치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처럼 추격자들이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늘그룹 내에서 그가 가장 믿었던 숙부가 고용한 전문 암살자들이었다. 뼈아픈 배신감은 지금 그의 육신을 짓누르는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다. 거대의 기업 제국의 수장으로서 다져진 강인한 생존 본능은 그가 이 황량한 오지에서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리산의 가혹한 자연은 벼랑 끝에 몰린 젊은 회장의 편이 아니었다. 이끼로 뒤덮인 미끄러운 계곡을 건너려던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그의 몸이 기슭의 덤불 속으로 처박혔다. 오른쪽 종아리에서 뇌까지 관통하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덮쳐왔고 그는 비명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검은 비늘의 독사가 침입자를 공격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태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며 신경을 마비시켰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풍경이 고장난 필름처럼 어지럽게 돌아갔다. 상처 부위에서 시작된 자결감은 온몸으로 퍼져나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 장기를 태웠다. 그는 자신이 적의 총구가 아닌 야생의 냉혹한 자연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는 혼미한 의식 속 짙은 안개를 뚫고 누군가의 형상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중무장한 암살자가 아니었다. 작고 가녀린 실루엣이었다. 그 사람은 마치 고요한 수면 위를 걷듯 미끄러운 바위 위를 가볍게 넘어왔다. 낡은 우비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깨의 맨 라탄 바구니에서는 진한 약초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송은하는 계곡가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 멈춰섰다. 산속에 은둔하며 살아온 한의사인 그녀에게 생사의 경계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기에 그녀의 눈에는 흔한 두려움조차 없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굳은 살이 박인 가늘고 긴 손가락이 능숙하게 남자의 맥을 짚고 상처를 살폈다. 찌르륵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이 산에 서식하는 맹독성, 붉은 꼬리, 살무사의 이빨 자국을 확인하고 가늘게 좁혀졌다.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은 없었다. 은하는 허리춤에서 예리한 단검을 꺼내 값비싼 정장 바지를 과감하게 찢어냈다. 낯선 남자의 창백해진 피부 위로 검푸르게 부어오른 상처가 드러났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독이 심장에 도달해 15분 안에 사망할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문 의료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은하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남자의 단단한 종아리에 난 검붉은 상처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녀는 독이 섞인 피를 강하게 빨아들여 옆에 축축한 땅바닥에 뱉어냈다. 비릿하고 쓴 독의 맛이 입안을 찔러 혀끝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그 행동을 반복했다. 이마에는 빗물과 섞인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남자의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혼몽한 상태의 한태주는 차가운 살갗에 닿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가 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는 은인을 확인하려 눈을 뜨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흐릿한 색채의 덩어리뿐이었다. 다만 숲에 젖은 흙내음과 섞인 청아한 약초 향기만이 마비되어가는 그의 후각에 깊이 각인되었다. 대부분의 독을 빨아냈다고 판단한 은하는 바구니에서 미리 채취해둔 약초 한 줌을 꺼냈다. 입에 넣어 씹어
으깬 뒤 약성이 우러나온 풀을 부어오른 상처 위에 직접 덮었다. 그녀의 손은 잽싸게 옷자락을 찢어 붕대처럼 남자의 상처를 단단히 감쌌다. 그 손놀림은 마치 수술실의 외과 의사처럼 능숙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환약 하나를 꺼내 남자의 턱을 부드럽게 눌러 삼키게 했다. 그것은 가문대대로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 해독제로 남은 독소를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었다. 남자의 안색에서 창백함이 가시고 호흡이 점차 고르게 돌아오자 은하는 그제야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일어나 무릎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굉음과 숲을 훑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은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문제, 특히 이런 권력의 냄새를 풍기는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우비모자를 눌렀어 얼굴을 감추고 현장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빠르게 지웠다. 그녀는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높은 곳에 그를 눕혀두기로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린 준수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직업적인 확인을 위해 차가운 손을 그의 이마에 잠시 얹었다가 떼었다. 그리고는 마치 숲의 유령처럼 짙은 안개 속으로 뒷걸음질쳐 소리 없이 사라졌다. 빗소리와 그녀가 남긴 희미한 온기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숲의 정적을 깨뜨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이 한태주를 비췄다.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던 그들은 쓰러진 회장을 발견하고 황급히 에워쌌다. 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보안실장이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팀을 호출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리의 상처는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완벽하게 처치되어 있었다. 엉성하지만 단단하게 감긴 붕대 사이로 풍기는 낯선 약초 냄새에 동행한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가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태주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은밀하게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 발자국 외에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 태주는 들것에 실려 대기 중인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엔진 소음과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는 진정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다. 본능이 가리키는 곳 칠흑 같은 숲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방금 그 여자가 사라진 곳이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소리 없는 맹세를 새겼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깊은 밤 낯선 이를 위해 주저 없이 입으로 독을 빨아낸 그 여자를 차가운 손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을 뒤흔드는 약초 향기를 가진 그 사람을 이제 그의 목숨은 그녀와 연결되었고 한태주는 은혜든 원한이든 반드시 갚는 사람이었다. 헬리콥터는 어둠에 잠긴 지리산을 뒤로 하고 폭풍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 날아올랐다. 한태주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였다.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 맡았던 그 싱그러운 풀냄새와 비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VIP의 병실 천장은 눈이 시릴 만큼 차가웠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지옥 같은 현실의 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주치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주의 오른쪽 다리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액 내 독소 수치는 이미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만약 그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태주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주의 최측근이자 보안실장인 김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자신의 불찰을 자책했다.
태주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어 앉으며 손짓으로 그의 사과를 제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사과가 아니라 냉철한 상황 분석과 복수를 위한 정보였다. 놈들의 배우는 확인했나? 태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병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김 실장은 태블릿 PC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룹의 지분을 노리던 숙부 한영석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위 쿠데타였다. 태주가 실종된 사이 숙부는 이미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포하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 속의 명단들을 훑어내렸다. 배신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당장이라도 회사로 복귀해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다. 나를 구한 사람은? 태주의 질문에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지만 폭우가 쏟아진 탓에 발자국이나 지문은 모두 씻겨 내려갔다는 보고였다. 유일한 단서는 태주의 상처에 남아있던 씹담한 약초 찌꺼기와 그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억하는 희미한 실루엣뿐이었다. CCTV도 없는 산중입니다. 인근 마을을 수색했지만 그 시간에 산에 올랐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실장의 대답은 태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태주는 자신의 다리를 감싸고 있던 거친 천조각을 떠올렸다. 그리고 차가운 빛 속에서 느껴졌던 그 여자의 뜨거운 숨결과 입술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약초를 분석해. 태주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일반적인 응급처치가 아니었어. 그 여자가 쓴 약초와 독을 빼내는 방식, 분명 평범한 등산객이나 약초꾼 수준이 아니었다. 국내에 등록된 한의사 무면허 시술자 산속 은둔자까지 샅샅이 뒤져 내 목숨값을 청구해야 하니까. 사흘 후 태주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퇴원 준비를 마쳤다. 그 사이 정보팀은 밤낮 없이 매달려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상처에 쓰인 약초 중 하나가 자관겹이라는 희귀식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고 오직 지리산 깊은 곳의 특정 구역에서만 자생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구역 근처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정보팀이 입수한 흐릿한 원거리 사진 속에는 약초를 말리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송은아. 그녀는 과거 신의 손이라 불리며 정재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한의사 송노인의 유일한 손녀였다. 송노인은 10수년 전 거대 제약회사의 횡포와 모함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자 손녀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잠적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진 채 약초를 캐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뛰어난 의술 때문에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몰래 치료해주고 있었다. 태주를 구한 그 신비한 의술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태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사진 속에 송은하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숲속에서 마주쳤던 그 강렬한 시선과 정확히 일치했다. 차갑고 도도해 보이지만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진지했던 그 눈동자. 태주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송은아와 그녀의 조부가 은거하는 위치가 최근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송노인이 가진 비전의 처방전을 노리는 검은 세력들이 다시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태주를 물었던 독사보다 더 위험한 인간들이 그녀의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핑계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자신의 오만한 세계를 무너뜨리고 흙바닥에 무릎 꿇게 만든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쳤다.
내일 아침 일정을 모두 취소해. 태주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헬기를 준비시켜. 목적지는 지리산이다. 김 실장은 당황하여 물었다. 회장님, 이사회가 코앞입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태주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이사 후에 그 늙은이들은 내가 죽었다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겁할 거야. 태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약점을 보완해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매수되지 않을 완벽한 방패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적임자를 찾았어. 그는 송은아를 단순히 은인으로만 대우할 생각이 없었다. 숙부와 그를 따르는 하이에나들은 태주의 결혼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며 경영권을 흔들어왔다. 정략 결혼의 상대로 거론되는 재벌가 영계들은 모두 숙부의 첩자이거나 또 다른 권력의 꼭두각시들 뿐이었다. 하지만 송은아는 달랐다. 그녀는 세상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가문이 가진 비극적인 배경은 태주가 그녀를 보호해야 할 명분이자 동시에 그녀가 태주의 적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완벽한 거래이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태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독사의 독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치명적인 열병이 자리 잡은 것 같았다. 그는 빚을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사냥꾼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 송은아.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뇌까렸다.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살려준 것을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감사하게 될지는 이제부터 그가 하기에 달려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울리기 시작했다. 지리산의 아침은 언제나 묵직한 안개와 새들의 지저귀으로 시작되곤 했다. 송은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슬이 차에 마르지 않은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귀한 약초들을 널고 있었다. 며칠 전 숲에서 주워 온 남자를 치료하느라 써버린 비상약들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애써 지우려 노력하며 손끝에 닿는 약초의 거친 질감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평화로운 산사의 정적은 하늘을 찢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은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검은 물체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최신형 민간 헬리콥터였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강력한 돌풍이 숲의 나무들을 사정없이 뒤흔들었고 곱게 널어놓은 약초들이 허공으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경악하며 마당으로 뛰쳐나가 날아가는 약초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헬기는 마치 제왕처럼 오두막 앞에 좁은 공터를 점령하듯 내려앉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음 때문에 은하는 귀를 막고 주저앉아야 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 깊은 산속까지 흙발로 쳐들어온 무례한 불청객에 대한 적개심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이글거렸다.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자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잘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오만한 시선. 며칠 전 진흙투성이로 죽어가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태주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러 온 군주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경호원들이 따라내리며 주위를 경계했다. 은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태주의 화려한 배경이나 권위 따위에는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채 오직 망가진 약초들에 대한 분노만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헬기 소음 탓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꺼져요. 여기가 어디라고 헬기를 몰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태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자신을 보고 이렇게 대놓고 화를 내는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재력이나 외모 혹은 배경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거나 아첨을 떨기 바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한울그룹 회장을 보고도 마치 잡상긴을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생명의 은인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꽤 거칠군. 태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어 은하의 귀에 뚜렷하게 박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엉망이 된 마당을 훑어보았다. 내 부주의로 귀한 약재를 망친 것 같아 미안하오. 피해 보상은 넉넉하게 하지. 아니, 이 산을 통째로 사주면 화가 풀리겠나? 은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저 약초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당신 부하들과 저 고철 덩어리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기세에 잠시 침묵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다.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여자를 다시 찾고 싶어 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도시의 여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야생의 생명력과 강인함이 있었다. 그때 오두막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노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야 밖에 누가 왔느냐. 송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은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태주에게 경고하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는 재빨리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길 잃은 등산객들이에요. 금방 보낼게요. 태주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천하의 명의로 불렸던 송노인의 쇠약한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과 도피 생활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은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을 읽어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약점이자 자신이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다. 송기백 선생님 맞으십니까? 태주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은하는 놀라서 태주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들의 은신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를 등 뒤로 숨기며 태주를 경계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알아? 오토? 태주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인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나는 하늘그룹의 한태주입니다. 며칠 전 당신이 구해준 그 사람이고 조사를 좀 해보니 우리가 꽤 흥미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군요. 쫓기는 신세라는 점 말입니다. 은하는 흠칫 놀랐다. 태주가 자신들의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태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송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천비록이라는 의서 때문에 거대 제약 회사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숨어 지낸다고 해서 그들의 추적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내 정보망에 걸렸다는 건 그놈들에게 발각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태주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최근 들어 산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은하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요, 당신이 우리를 그들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당신네 같은 재벌들의 방식인가 보죠?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반대야. 나는 제안을 하러 온 거야. 거래라고 해도 좋고. 그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가장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송은하 씨.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의 숲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새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무슨 헛소리를 한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해요.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진지했다. 그의 표정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농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사회와 숙부를 견제하기 위해 흠잡을 데 없는 배경과 강단을 가진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전한 피난처와 할아버지를 지킬 힘이 필요하지. 한울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겁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배제된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 태주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하의 대답을 기다리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 정말 오만하고 불쌍한 사람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모욕적으로 들렸다. 내 입으로 당신의 독을 빨아낸 건 당신이 살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고작 그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드는군요. 은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오두막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하고 다시 태주를 쏘아보았다. 내 안전은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같은 괴물들의 세계에 발을 들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이곳에 나타나면 그때는 살려준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명심해요. 쾅 소리와 함께 오두막 문이 닫혔다. 태주는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거절당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태어나서 처음 겪는 굴욕이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승부욕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예상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랬기에 더욱 탐나는 사람이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철수할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닫힌 문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마. 곧 다시 오게 될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문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헬기에 올랐다. 헬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떠오를 때 태주는 오두막 뒤편 숲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그곳에는 누군가가 설치해놓은 소형 무인 감시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놈들이었다. 숙부 쪽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놈들인지 알 수 없지만 사냥개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현관 앞까지 와 있었다. 태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은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곧 자신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김 실장에게 무전을 쳤다. 주변 경계 강화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저 집에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다. 지리산의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오두막 안에서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에게 탕약을 다려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태연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태주가 남기고 간 말들로 인해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안전한 피난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과연 그녀의 작은 힘으로 거대한 탐욕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을까? 불안한 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다. 지리산의 밤은 깊고 서늘했다. 한태주가 떠나고 난 뒤 송은하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그가 문틈에 끼워두고 간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한울그룹 회장 한태주. 그 작고 빳빳빳한 종이 조각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손바닥을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명함을 구겨버리려다 멈칫했다.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끊이질 않았고 산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예전에는 맡을 수 없었던 낯선 긴장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주변을 점검했다.
오두막 주위에 설치해둔 덫과 경보 장치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이라는 더 위험한 짐승을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다. 태주의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본능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숲의 새들이 평소보다 일찍 잠잠해졌고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시각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한태주는 야간 투시경으로 오두막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헬기는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지만 전개 경호팀을 이끌고 숲속에 남아 잠복 근무를 자처한 것이다. 김 실장이 무전으로 다급한 목소리를 전해왔다. 회장님 3시 방향에서 인기척이 포착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움직임입니다. 단순한 약촉군이 아닙니다. 태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숙부 한영석은 태주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숨겨둔 약점이나 조력자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혹은 송 노인의 의서를 노리는 제약회사 놈들이 태주의 흔적을 역추적해 이곳을 찾아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 이곳은 피로 물들 것이 자명했다. 진입 대기에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제압한다. 단 송은아와 노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은하는 부엌에서 약탕기를 정리하다가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동작을 멈췄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인간의 형상이었고 손에는 길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상대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무딘 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항아리들로 향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방에 누워있는 노인과 그 옆을 지키는 여자. 선두에 선 남자가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은하가 재빨리 항아리 하나를 그들의 발밑에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흰 가루가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그것은 강력한 마취 성분이 함유된 독초 가루였다. 들이마시는 순간 호흡 곤란과 시야 차단을 일으키는 맹독이었다. 괴한들이 기침하며 주춤하는 사이 은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뒷문 밖에도 이미 적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딜 가나 아가씨.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은하의 목을 낚아챘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품속에서 침통을 꺼내 사내의 손목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팔에 힘을 뺀 틈을 타. 그녀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섬광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은하의 목을 조르던 사내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고개 숙여 익숙한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한태주가 창문을 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치 성난 맹수처럼 순식간에 2명의 괴한을 때려 눕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잘 훈련된 격투 기술이 좁은 오두막 안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한태주 씨, 은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또 다른 공격을 막아냈다. 나중에 설명해.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야. 태주는 재킷 안쪽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장전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밖에서는 그의 경호팀과 암살자들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평화롭던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놈들은 작정하고 온 듯 오두막 전체를 불태울 기세였다.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이 지붕에 떨어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마른 나무와 짚으로 지어진 오두막은 삽시간에 화매 휩싸였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안 돼, 할아버지. 은하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태주가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김 실장이 모시고 나갔어. 정신 차려, 송은아. 태주가 소리쳤다. 그제야 은하는 뒷문 쪽에서 김 실장과 요원들이 할아버지를 업고 탈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가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린 집이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기서 나가야 해. 놈들은 확인 사살까지 하러 올 거야. 태주는 멍하니 서 있는 은하의 팔을 끌었다. 은하는 비틀거리며 그의 발걸음을 따랐다. 불타는 오두막을 뒤로하고 숲속으로 달리는 그들의 뒤로 총알이 빗발쳤다. 태주는 자신의 몸으로 은하를 보호하며 어둠을 틈타 미리 확보해둔 탈출 경로로 이동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는 그을음과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안전지대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태주의 경호팀이 생포한 암살자 중 한 명을 무릎 꿇려 놓고 있었다.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포로에게 다가갔다. 누가 보냈지?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유학 말할게 한영석. 부회장님이 시켰어. 그리고 강성제약 쪽에서도 의서를 찾으라고 의뢰가 들어왔고 사내의 자백은 태주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숙부와 제약회사가 손을 잡은 것이다. 한쪽은 태주를 죽이기 위해 다른 한쪽은 송노인의 비기를 훔치기 위해. 이 더러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 밤의 참극이었다. 은하는 타오르는 산 중턱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세상의 탐욕은 끝까지 쫓아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당해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태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을 뿐이지.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제 선택해. 잿더미가 된 여기서 죽은 듯이 숨어 살다가 놈들에게 사냥당할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놈들을 사냥할 건지. 은하는 고개를 들어 태주를 바라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무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정신을 맑게 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의 소중한 것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가 심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약초나 캐는 시골 처녀로 살 수 없었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다. 은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을 등지고 태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내 할아버지를 당신 목숨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요. 그리고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서울이 있을 방향을 노려보았다. 내 집을 태우고 내 삶을 망가뜨린 그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해줘요. 그게 내 결혼 조건이에요. 태주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원하던 대답이었다.
아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기를 원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복수를 원하고 있었다. 독을 품은 꽃은 더 아름답고 치명적인 법이었다. 거래 성립이군. 약속하지. 그들이 당신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게 만들어주겠다고. 태주는 손을 내밀었다. 은하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굳은 결심과 함께 맞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그녀의 손과 크고 단단한 태주의 손이 얽혔다.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피해 복수를 위한 계약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와 긴장감이 동시에 흘렀다. 헬리콥터가 다시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태주는 은하를 에스코트하여 헬기에 태웠다. 김 실장은 이미 송 노인을 안전하게 태우고 대기 중이었다. 헬기가 이륙하자 은하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불타는 산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태워보내는 장례식과도 같았다. 이제 어디로 가죠? 은하가 헬기 소음 속에서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전장으로. 서울이라는 정글 속으로.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불빛으로 뒤덮인 서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뱀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독을 다루는 여자와 독을 품은 남자.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을 것이다. 그는 은하의 손을 꽉 잡았다. 은하도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헬리콥터는 어둠을 가르며 서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하늘그룹의 본사 건물이 멀리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뉴스가 터질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한태주 회장의 귀환,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의문의 여인.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의 밤은 지리산의 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둠이었다. 번쩍이는 넌사인과 마천루의 불빛들이 별빛을 집어삼킨 도시는 화려하지만 차가웠다.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송은하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수한 개량 한복 대신 최고급 실크로 짜인 짙은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달라붙어 꾸며낸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신이었다. 산바람에 거칠어졌던 피부는 최고급 에스테틱 관리를 받아 도자기처럼 매끄러워졌고 아무렇게나 묶었던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웨이브로 세팅되었다. 하지만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야생의 눈빛만은 여전히 거울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준비는 다 됐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태주가 문가에 기대어 그녀를 감상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선 일종의 경이로움이었다. 산속의 투박한 약초꾼이 서울 사교계를 집어삼킬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옷이 너무 불편해요.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군요. 은하가 어색하게 치맛자락을 잡으며 불평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보석이 쇄골에 닿자 은하는 살짝 몸을 떨었다. 갑옷마저 오늘 밤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니까 당신을 물어뜯으려 달려들 맹수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 무장은 필요해. 오늘 밤은 하늘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이자 죽다 살아난 한태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그의 숨겨진 아내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태주는 은하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기억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한울의 안주인이야. 누구도 당신을 내려다보게 하지 마.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이미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주가 은하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은하에게 꽂혔다. 호기심, 질투, 경멸,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끈적한 시선들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밝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야. 산에서 데려왔다던데 얼굴은 반반한데 근본도 없는 천출이라지. 한 회장이 독에 중독돼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분명해. 들리지 않게 속삭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숲에서 짐승의 발소리를 듣던 은하의 예민한 청각에는 그 모든 비아냥이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태주의 숙부인 한영석 부회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살아 돌아온 것도 기쁜데 이런 아름다운 반려자까지 얻다니. 조카의 운이 참으로 좋구나.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은하를 훑어보는 시선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 불쾌하고 탐욕스러웠다. 은하는 그가 보낸 암살자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숙부님. 제 아내 송은하입니다. 태주는 은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보란 듯이 소개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건강과 안위를 전담하게 될 주치이기도 하죠. 숙부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니 오히려 감사드려야겠군요. 태주의 뼈있는 농담에 한영석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인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재계 서열 3위인 대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벌로 통하는 최 여사였다. 그녀는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어머, 약초나 캐던 손이라더니 의외로 곱네요. 한 회장 취향이 이렇게 소박한 줄은 몰랐어요. 산나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 주변의 귀부인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태주가 나서려 했지만 은하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아 제지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화려한 향수 냄새로도 썩은 속내는 감출 수 없는 법이죠. 사모님 안색을 보니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셨군요. 눈의 황달과 피부에 검버섯은 명품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순간 좌중이 얼어붙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감히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던 그녀의 건강 문제를 그것도 처음 보는 총우석 출신 여자가 공개석상에서 적나라하게 짚어낸 것이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어디서 감히 무례하게? 최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은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혀에 낀 백태와 손끝의 떨림을 보니 알코올 의존증 초기 증세도 보이네요. 지금 드시는 그 와인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마지막 밤이 되고 싶지 않다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사로서의 서슬퍼런거니가 실려 있었다. 최 여사는 쥐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최 여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중앙에서 비명과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국토부 장관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비틀며 경련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몰려들고 주최 측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이싸 없습니까?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다. 파티에 참석해 있던 유명 대학병원 원장이 달려와 장관의 상태를 살폈다. 심정지입니다. 당장 제세동기 가져와요. 일시품이 119 부르고 원장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장관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숨은 넘어가는 중이었다. 은하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장관의 입 주변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와 특유의 냄새를 맡고는 즉시 원장의 손을 막았다. 멈추세요. 심장마비가 아닙니다. 지금 흉부를 압박하면 독이 더 빨리 퍼져서 즉사합니다. 원장은 은하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비켜요.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사람 죽는 꼴 보고
보안 요원들이 은하를 끌어내려 하자 태주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장내가 쩌렁쩌렁 울렸다. 태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은하의 앞을 막아서며 원장을 노려보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살려낸 의사요. 지금 장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이 여자뿐이야. 당장 비켜. 태주의 기세에 놀린 원장이 주춤하는 사이 은하는 재빨리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를 뽑았다. 비녀의 끝부분을 돌리자 가늘고 긴 은침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주저없이 장관의 셔츠를 찢고 명치와 인중, 그리고 손가락 끝의 혈자리에 정확하게 침을 꽂았다. 망설임 없는 손놀림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이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위장한 중독 증세예요. 아까 드신 요리에 온나무 추출물과 상극인 약재가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침착하게 설명하며 품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가루약과 물을 섞었다. 그녀는 장관의 턱을 벌려 억지로 약물을 흘려 넣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만약 장관이 잘못된다면 한울그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위험한 도박이었다. 몇 초가 연겁처럼 느껴지던 순간 장관이 크헉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피를 토해냈다. 경련이 멈추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흑빛으로 죽어가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서양의학으로 무장한 병원장도 손쓰지 못한 상황을 은침 몇 개와 정체불명의 가루약으로 해결해낸 것이다. 은하는 장관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침을 회수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멍하니 서 있는 병원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기도가 부어올라 질식한 겁니다. 환자의 상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하려다간 멀쩡한 사람 잡습니다. 연 회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총우석에서 온 무지렁이가 아니었다.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신의 손을 가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자였다. 한영석 부회장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태주는 손수건을 꺼내 은하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앞으로 한울그룹의 안주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요. 장관이 정신을 차리고 은하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하는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도 담담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불안한 눈빛으로 황급히 자리를 뜨는 한영석 부회장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서울이라는 정글에 깃발을 꽂았다. 태주가 은하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완벽했어.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은하는 피곤한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댔다. 주인공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사냥을 시작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 아래 가장 위험하고 아름다운 커플의 탄생이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송은하는 불편했던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실내의 복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임시 실험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태주가 지리산 현장에서 비밀리에 수거해 온 흙과 그가 입었던 피 묻은 바지 조각이 밀봉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다. 태주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그런 은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늦은 밤 오직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연구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파티장에서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풍겼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여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욕이 아닌
영혼의 공명 같은 것이었다. 뭔가 찾아냈어. 태주가 다가가 물었다. 은하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던 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당신을 문뱀은 자연산 독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슬라이드 글라스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일반적인 살무사의 독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주를 이루죠. 하지만 당신의 혈액과 흙에 남아있는 독 성분을 분석해보니 신경마비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됐어요. 게다가 이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성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독성을 극대화한 생체 병기라는 뜻이에요. 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생체 병기라. 단순히 숲에 숨어있던 뱀에게 우연히 물린 게 아니라는 거군. 은하는 동의하며 말했다. 네, 누군가 뱀에게 특수 제작된 독을 주입했거나 뱀 자체를 개조해서 당신이 도망치는 길목에 풀어놓은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죠. 은하는 태블릿 PC를 켜서 화학 구조식을 띄웠다. 이 합성 독소에는 특이한 서명 시그네처이 남겨져 있어요. 이라는 코드명인데 혹시 집히는 데가 있나요? 태주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너무나도 익숙한 코드명이었다. 한울바이오 연구소. 태주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 이복동생 한정구가 관리하는 곳이지. 태주의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인 정우는 그룹 내에서 존재감이 희미했다. 항상 태주의 그늘에 가려져 묵묵히 연구소 일만 맡아왔기에 태주는 그를 경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숙부인 한영석 부회장과 몇 부회장과 손을 잡았을 줄은 지금에도 몰랐던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태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연달아 밝혀지자 강철 같던 그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라는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독하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태주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괜찮아요. 그녀의 물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태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하를 마주 보았다.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프군.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내 심장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사실이. 그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사는 산속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라지만 적어도 그 짐승들은 웃으면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 은하는 태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다루느라 거칠었지만 태주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독초와 약초는 한 끗 차이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품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나처럼요.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진심 어린 위로에 태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당신은 내 해독제지. 아주 비싸고 까다로운. 태주는 은하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이것도 중독 증상인가 의사 선생?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하게 은하를 향하고 있었다.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은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태주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다. 피하지 마. 나는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묻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태주는 멈칫하며 은하의 의사를 살폈다. 은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구해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얽혀버린 실타래 같았다. 그녀는 태주의 목에 팔을 감으며 그에게 답했다.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깊게 탐했다. 지리산의 비냄새와 서울의 도시 향기가 뒤섞인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다음날 아침 태주와 은하는 다시 냉철한 전사로 돌아왔다. 그들은 감정적인 동요를 뒤로하고 방역을 위한 작전을 짰다. 목표는 한정회 연구소에서 H5그 독소의 제조 기록과 숙부와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소는 그룹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라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했다. 물리적인 잠입이 필요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어. 태주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정우는 내가 아직 독의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불시에 연구소를 시찰하러 간다고 하면 놈은 당황해서 증거를 숨기려 들 거야. 그 틈을 노려야 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정면 돌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저도 같이 가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독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당신이 시간을 끄는 동안 내가 실험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증거를 빼낼게요. 의학 자문이라는 명분이면 연구실 출입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태주는 잠시 고민했지만 은하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 태주와 은하는 한울바이오 연구소에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연구소장인 한정구가 허둥지둥 마중을 나왔다. 그는 태주의 안색을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형님, 아니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누추한 곳에. 정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주치의가 이곳의 신약 개발 현황을 보고 싶다더군. 내 치료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태주는 자연스럽게 은하를 소개하며 정우의 어깨를 툭 쳤다. 왜 그렇게 긴장해? 형제가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지도 않나. 태주의 압박에 정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내했다. 실험실 내부는 차갑고 멸균된 공기로 가득했다. 은하는 태주가 정우의 시선을 끄는 사이 자연스럽게 메인 서버실 근처의 단말기로 이동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 시스템을 뚫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한편 태주는 전구와 대화를 나누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요즘 뱀독을 이용한 신경치료제를 연구 중이라지. 내가 뱀에 물려보니 알겠더군.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유용한지 말이야. 태주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아직 임상 단계라. 그때 은하의 단말기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었지만 동시에 침입 감지 알람이 연구소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침입자 발생 제3구역 폐쇄,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나왔다. 정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형님, 설마 나를 의심해서... 이심이 아니라 확신이지. 태주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갑게 정색했다. 그 순간 연구소의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다. 정우는 뒷걸음질치며 소리쳤다. 잡아, 여기서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막다른 골목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은하씨 확보했나? 태주가 외쳤다. 은하는 USB를 흔들어 보이며 태주에게 달려왔다. 전부 다요. 숙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독소 제조법 송금 내역까지.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재킷 안에서 소형 섬광탄을 꺼냈다.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는 일만 남았군. 태주가 섬광탄을 바닥에 던지자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빛이 폭발했다. 의학, 보안 요원들이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태주는 은하의 손을 잡고 비상구를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밖으로 통하는 통로는 이미 차단벽이 내려오고 있었다. 다치기 직전의 틈은 겨우 사람 하나가 빠져나갈 정도였다. 매언저가 태주가 은하를 밀어 올리려 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은하가 버텼지만 뒤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있었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은하를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다. 가서 김 실장에게 연락해 나는 다른 길을 찾을 테니 밖에서 만나. 차단벽이 쿵 소리와 함께 닫히며 두 사람은 갈라졌다. 벽 너머에서 은하는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다. 한태주 안 돼. 하지만 안에서는 격렬한 타격음과 총성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결단했다.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USB를 꽉 쥐고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다. 연구소 밖으로 빠져나온 은하는 대기 중이던 김 실장의 차에 뛰어들었다. 회장님은요? 김 실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안에 갇히셨어요. 지원 병력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당장 이 자료를 경찰과 언론에 뿌려요.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 시각 연구소 안, 태주는 몰려오는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탄창은 비어가고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계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하가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놈들의 목줄을 쥘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한정우 된 놈의 연구소가 내 무덤이 될 거다. 태주는 버려진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뱀들의 소굴을 무너뜨리기 위해 용은 기꺼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구소 안에서의 격렬한 전투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한태주는 피범벅이 된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발밑에는 이복 동생 한정우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태주의 흰 셔츠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달려온 경찰들에게 전구를 넘기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살인 미수와 불법 생체 실험 혐의다. 증거는 이미 전송됐으니 변호사를 부를 시간도 없을 거다. 연구소 밖으로 나온 태주는 구급 대원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김 실장을 찾았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김 실장이 아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경호원 한 명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태주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경호원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태주의 바짓단을 잡으며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동 중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한영석 부회장이 사모님을 납치해서 인천검천 항만 쪽으로 도주려 했습니다. 태주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놈은 쥐새끼처럼 구석에 몰리자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태주는 경호원의 무정의를 빼앗아 김 실장에게 소리쳤다. 헬기 띄워 경찰 병력은 필요 없어. 내 개인 경호팀 전원을 인천 제3부두로 집결시켜. 놈이 이 나라를 뜨기 전에 그 목을 쳐야 한다. 그는 부서진 차 대신 경찰차 한 대를 탈취하다시피 올라타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비 내리는 인천 항만은 을씨년스러웠다.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인 제3부두의 구석진 창고, 그곳에는 한영석이 준비한 밀항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영석은 의자에 묶인 송은하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산속에서 약초나 캐던 계집이 재벌가 싸움에 끼어드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는 은하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은하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한영석을 노려보았다.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은 이미 졌어요. 증거는 경찰 손에 넘어갔고 태주 씨가 곧 여기로 올 거예요. 당신이 도망칠 곳은 감옥 아니면 지옥뿐이죠. 그녀의 도발에 한영석은 분노하며 손을 치켜들었다. 닥쳐, 네가 죽으면 한태주도 무너질 거야. 너를 인질로 삼아 협상하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금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다. 한태주가 몰고 온 차가 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온 것이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피 묻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한영석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뒤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진입하며 한영석의 용병들과 대치했다. 형님, 아니 한영석, 내 아내에게서 그 더러운 손대.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리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한영석은 은하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그는 태주의 기세에 눌려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마지막 동아줄인 은하를 놓지 않으려 발악했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다. 아무리 그가 강해도 총알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은하는 태주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은하는 묶인 손목을 비틀어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캡슐을 터뜨렸다. 그것은 며칠 전 태주의 집에서 연구하며 만들어둔 휘발성이 강한 마비 가루였다. 미세한 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며 한영석의 호흡기로 스며들었다. 콜록컥. 한영석이 갑자기 기침을 터뜨리며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그가 당황하는 사이 은하는 묶여있던 다리를 들어 올려 한영석의 정강이를 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한영석이 무릎을 꿇었고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하는 몸을 날려 그를 밀쳐내고 바닥을 굴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지금이야. 은하의 외침과 동시에 태주가 질풍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차 멀리 보내버리고 한영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놈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태주의 주먹이 한영석의 얼굴에 꽂혔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한영석이 나가 떨어졌다. 주변의 용병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그들 역시 은하가 퍼뜨린 가루를 마시고 하나둘씩 쓰러지거나 태주의 경호팀에게 제압당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한때 한울그룹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2인자는 이제 바닥을 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태주는 쓰러진 한영석을 밟고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한영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은하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다친 데는 괜찮아. 태주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천하의 한태주가 처음으로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다. 그는 은하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은하는 태주의 등 뒤로 팔을 감으며 그를 토닥였다. 피냄새와 화약냄새가 섞인 그의 품이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다. 나 안 다쳤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으니까. 은하는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안해.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위험하게 하지 않겠어. 태주는 은하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은하의 뺨에 닿았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창고 한가운데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서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한영석과 그의 일당을 연행해 갔다. 한영석은 끌려가면서도 태주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패배자의 짖는 소리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품에 안긴 여자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이 여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자. 태주가 은하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지리산 오두막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이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곳을 만들어줄게.
은하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피식 웃었다. 이번에도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이번에는 내 인생 전부를 건 프러포즈야. 창고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새로운 아침을 예고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어둠의 끝이자 두 사람에게 찾아온 진정한 시작이었다. 태주는 은하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다. 차는 혼란스러운 항구를 뒤로하고 서울을 향해 그들의 미래를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서 은하는 태주의 손을 잡았다. 상처투성인 두 손이 맞닿아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근데 아까 그 가루 뭐였어요? 태주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비밀이에요. 당신도 나한테 잘못하면 맛보게 될 줄 알아요. 태주는 호탕하게 웃었다.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겠군. 무서운 아내를 둬서 말이야. 서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한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태주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영석과 한정우의 구속 그리고 불법 생체 실험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여론은 한태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에게 그런 뉴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석이 앉아 있었으니까. 며칠 후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한영석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울바이오 연구소는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갔다. 태주는 약속대로 송 노인을 서울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셔 극진히 대우했다. 은하 역시 한울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자신이 가진 의술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태주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작은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결혼이 아닌 진짜 남편이 되기 위한 청혼. 그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아니면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곳에서 그녀에게 물어야 했다. 회장님 헬기 준비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태주는 재킷을 챙겨 입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가자. 이번에는 전쟁터가 아니라 꽃밭으로. 그는 벨벳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